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몇 일 추웠는데 오늘 좀 네. 따뜻하네요. 아니요, 다시 추워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자, 문지연 선생님도 잘 네.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당장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우선 네. 사과나무는 안 심을 거고요. 아, 네. 12월 말이 되다 보니까 좀 한 해를 정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멸망이니까요. 우선은 조용한 호숫가에서 한 편의 시집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싶네요. 네, 네. 조만간 시인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지연 선생님과 같은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최근에 한 매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장 멸망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니까요. 뭘까요? 네, 밥. 밥. 네, 밥을 먹고 싶다. 그런데 밥 중에서도 네. 엄마 밥, 집밥, 집밥. 외할머니 밥, 네, 이렇게 밥을 함께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먹었던 수정과가 생각이 나거든요. 겨울에 그 항아리에서 살얼음이 얼음, 네. 정말 맛있게 먹었고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맛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배회했어요. 네. 마트도 가고요. 갔는데 마트에서 파는 거는 시중에 그냥 통일된 맛이어서 조금은 별로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수정과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할머니 진짜? 이후로 잘 안 먹게 되는 네. 게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네. 선생님은 어때요? 집밥. 저는 집밥. 저는 집밥 하면 당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엄마 청국장이거든요. 네. 네, 겨울이 다행이죠. 네. 저희 겨울에 특히 이제 청국장 보통 이제 계절이 요즘 없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겨울에 이제 막 학교 끝나고 추워가지고 얼굴 빨개져서 집에 가면 아랫목에 엄마가 네. 이불 깔아주시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상에다가 그 뚝배기에다가 푹푹 막 청국장을 네. 끓여가지고 오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희 엄마가 파하고 네. 두부하고 당면을 넣어서 청국장을 끓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당면이 살짝 불어가지고 네. 밥에 딱 얹어 먹으면 그 청국장 국물하고 딱 이렇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죠. 근데 네. 그렇게 먹었던 청국장이 생각나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싸늘해지거나 코끝이 이렇게 좀 사한 이런 겨울에는 특히 생각납니다. 여기서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십니다. 네. 청국장도 잘하시고요. 네네. 문지연 그렇다는 거. 어머니. 네, 보실지 모르니까. 네. 자, 요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음식, 그러면 곧 엄마 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음식을 조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들이 되게 많이 네, 바뀐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남녀 역할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렇다 보면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가사노동의 편리성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 밥이 자연스럽게 식품 산업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니까요. 이 산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사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들 보통 이제 뭐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HM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밀키트로 나오는 간편식들이 있습니다. 엄청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성장했고요. 네, 맞아요. 요즘 도시락 문화도 달라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3%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도 코로나로 더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편식이 한 끼로 진짜 네.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간편식이어서요. 네. 한 끼만 먹을 거예요, 저는. 아, 네. 여러 끼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건강해. 점점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건강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간편식이 되게 좋긴 하죠. 편리하긴 하나 먹으면서도 이거 진짜 괜찮은가? 이런 네, 고민들. 건강한 음식일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죠. 네,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이런 음식들에 사실 첨가물들이 들어가야 가능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음식이 보통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 있어요. 조리했는데 유통기한이 2달이야.
가능해요? 아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식품 산업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적게는 뭐 3종에서 4종, 네. 3~5종 정도 쓰이고요. 많게는 20에서 30종 이상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뭐 이렇게 보존제, 뭐 방부제, 네. 그다음에 향료나 또는 뭐 감미료 같은 것들 넣어서 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1년의 권장 섭취량이 원래 첨가물 권장 섭취량이 4kg 정도 네. 된대요. 이것도 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4kg 생각하면 네, 우리 쌀 10kg짜리 반절. 근데 실제 국민의 실제 섭취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크게 쓰겠습니다. 10kg. 네, 좀 더 쓰보세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네. 네, 국민의 실제 섭취량은 그거보다 훨씬 많답니다. 24.9kg. 심각하네요. 네, 25kg. 초등학생 몸무게만큼 1년에. 그니까요. 네.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저 집밥을 먹으면 원래 살이 잘 안 찌는데 네. 밖에 음식을 먹거나 간편식을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진짜 실제로 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저 몸을 보면 네. 얘가 집밥을 잘 먹는구나, 못 먹는구나를 판단하시는데 네. 이게 다 보존제나 첨가물이었나? 이제 실제적으로 첨가물이 몸에서 이게 이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출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전부 다 흡수가 되고 난 다음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부는 뭐 많게는 80% 정도 배출되고 적게는 50% 정도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럼 배출되지 않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네. 지방에는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네. 이제 몸에서 얘를 음식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어떤 외부에 들어오는 이상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으로 일으키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아토피. 네, 그래서 아이들 음식에는 특히 첨가물이 들어있는 아이들 첨가물은 네,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품이다. 이게 첨가물이다라는 걸 명시하거나 또는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네. 것이라고 하는 게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맞아요. 먹거리 문화가 이렇게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탁에 어떤 거를 적합하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미래 생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실제 이제 먹거리가 이제 환경과 연계된다라고 하는 거는 먹거리와 건강과 연계된다면 첨가물의 문제겠지만 환경과 연계된다라고 하면 먹거리가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고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폐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로컬푸드의 메카 네, 맞아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컬푸드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네, 가까운 먹을거리 또는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었죠. 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과일 수입량에 대한 조사를 했답니다. 2010년에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2018년까지 보니까 연평균 11% 이상 거의 12%에 가깝게 그 과일 수입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현재 마트에서도 많이 봐줄 수 있는 그죠? 것들이 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네. 바나나 파인애플이 유일한 수입 과일이었는데 네. 요즘은 아보카도 얘기해요. 네, 그죠. 네, 이건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과일도 굉장히 많죠. 네. 실제 과일의 품목도 보면 2000년대에는 한 9가지 품목이었는데요. 2018년 뭐 들어서는 이 2배로 늘어서 18가지 정도의 품목이 그러니까요. 생겼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역으로 수입 과일이 증가한다라고 네. 하면 국내 과일이 그만큼 수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2009년 이후로도 계속 국내 과일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다양한 식재료, 그러니까 뭐 네. 야채나 또는 뭐 채소나 또는 육류 같은 것들이 수입된다는 것이죠. 네. 보통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는 건 음식의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네. 다른 말로 푸드 마일리지라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식품이 생산될 때부터 소비자한테 도달하기까지의 그런 이동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뭐 수입되는 것들은 푸드 마일리지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푸드 네. 마일리지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우리는 앞으로 탄소 발자국이 적은 음식들을 선택해야 되고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선박이나 비행기, 항공으로 네. 네, 수입을 많이 합니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네. 네, 이동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홈쇼핑 문화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네, 홈쇼핑에서 새로운 뭐 과일 같은 것들 대부분 얘기할 때 막 반짝반짝하면서 항공, 네, 직송 막 이렇게 직구. 많이, 네, 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온실가스 발생이 높아진다라고 그죠, 보면 됩니다. 맞아요. 네, 뭐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연어, 네. 또는 뭐 고등어, 노르웨이 고등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네, 항공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뭐 특히 이제 뭐 체리나 뭐 이제 과육이 좀 부들부들한 것들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대과일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네. 우리는 환영하고는 있지만 실은 탄소 발자국을 생각한다고 하면 제철 과일,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을 좀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은 네. 음식에 대한 획일성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요즘 이제 음식에 대한 문화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매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죠. 백 선생님이 네, 음식의 그죠. 통일을 이루셨죠. 네. 그 실제로 할아버지가 음식하는 모습, 그 다음에 부자가 같이 요리하는 모습, 아이들이 막 신나게 요리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선생님이 역할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맛의 통일성, 그 다음에 똑같은 맛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라고 네. 본다면 사실은 남편 또는 아빠를 네. 주방 앞에 세웠다. 네, 요리하게 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섭취하게 경험하게 한다거나라는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리들이 기준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단일화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음식의 맛보다는 또는 그 고유의 맛이 네. 좀 없어지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단짠 요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도 이제 기름 요리가 이제 많이 선호되고 있다는 네. 것. 저는 그 백 선생님 덕분에 파기름을 알게 됐어요. 네. 원래 저 요리할 때 기름 잘 많이 안 쓰는데 덕분에 막 기름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음식에 설탕을 좀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기름과 설탕의 양이 막 의도하지 않게 막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설탕을 1년에 1kg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만드는 그 잼 만들 때 이외에는 설탕을 거의 음식에 넣어본 적이 없는데 그 덕분에 좀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볶음밥엔 파기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실은 이제 찌개나 이런 것들에 원래 집에는 설탕을 잘 사용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설탕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음식에도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네. 뭐 양념이나 소스로 통일된 맛 우리가 너무 맛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1위가 맵단짠. 떡볶이. 네, 맵고 달고 짜고 떡볶이고요. 2위가 고기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육류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육류의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 지난번에 2위가 메탄이었는데요. 소사육으로 인한 배출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온실가스와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우유, 달걀, 고기를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본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1970년, 그 다음에 2017년을 비교했어요. 네. 우유 같은 경우는 1970년에는 1.6kg. 선생님은 몇 킬로그램? 그렇게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79.5kg으로 네. 한 70배가 증가를 했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77개를 먹었는데 지금은 248개 정도가 되고 있고, 고기 같은 경우는 10배가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1970년에는 5.2kg이었는데 지금은 49.1kg을 먹고 있다고 해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나? 고기류를? 증가량이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15대 식량에 네. 대한 조사가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방금 문지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유가 네. 1위였어요, 1위. 자, 그리고 2위는 쌀. 네.
3위는 돼지고기, 네. 4위는 소고기, 네. 5위는 닭고기. 쌀은 쌀밖에 없나? 국물에? 네. 근데 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네. 했더니 아니 왜 닭고기가 5위냐며 1위 아니냐고. 한국에선 1위일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지금 닭의 민족인데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네, 그러니까 1위에서 5위 중에 2위 쌀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거의 다 육류나 유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저 여기서 반기를 네. 좀 들고 싶어요. 아, 네. 왜냐면 네. 전 세계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죠? 네, 빵 문화가 많죠. 문화, 네, 네, 네. 우리나라도 빵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네. 그러면 미리 쌀보다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아니었나 네, 봐요. 쌀이 일단 뭐 2위를 차지했다고 네. 제가 조사한 결과는 아니었고요. 네. 네, 문지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밀가루는 6위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와 콩이 7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옥수수와 콩이 밀봉만큼이나 많다고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먹는 옥수수와 콩 곡물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가축이를 네. 기르기 위한 먹이, 그러니까 사육의 네. 그 양으로 사육이 이제 곡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GMO. 네네. GMO 거기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네. 점점점. 네. 네. 가축의 양이 2004년에 이미 인구의 수를 넘어섰다라는 연구가 네.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가축이 곡물을 먹어야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곡물을 먹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봤더니 고기 1kg도 아니고요. 네. 450g, 500g도 아니야.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곡물의 양이 7kg이랍니다. 그러니까 450g의 몸을 키우기 위해 살을 네. 키우기 위해서 네. 만들기 위해서 7kg 곡물이 필요하고요. 네. 물의 양은 9,000리터가 필요하대요. 아이고야. 네, 물이 지금 부족한 그러니까요. 국가가 그렇게 많은데요. 네. 네, 자, 그래서 실제 토마토 생산에 90배의 물이 필요한 필요하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기의 증가가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이것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졌어요. 뭐 기계화가 됐거나 그렇죠. 밀집 사육이 됐거나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공작식 축산이라고 이제 네, 발전을 네. 했는데 네. 실은 미국에서 이제 2019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큼 공장식 축산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농장의 90%가 공장식 축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저도 이제 미국 얘기하면서 네.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비프벨트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중간 부분이 대부분 다 공장식 축산이라는 네. 얘기 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네, 공장식 축산이 동물복지의 측면, 요즘 네. 동물복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논의도 필요하고 논란도 되고 있죠. 네, 그죠. 네. 왜 안 되는지 몇 가지를 좀 같이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집 사육되다 보니까 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랑 습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산란닭 같은 경우는 A4 한 장 정도의 짜리에 거기에 갇혀져 있어요. 산란닭이 네. A4 현장에서 얼마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게는 10년. 그렇게나 오랫동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네.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닭의 수명은 10년에서 30년이라고 하니까 30년까지 네. 된다고요? 그런 경우도 그렇군요.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마블링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마블링이 생기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라는 네. 생각이 들고 특히 닭 같은 경우는 모래 목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당연히 진드기 같은 피부병? 병들 네,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첫 번째는 안 좋다. 한정된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뭘 맞죠?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네, 촉진제, 네. 네, 맞아요.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맞고 있는데 네. 인위적으로 맞다 보니까 육개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다 끝나요. 성장이. 그죠. 그래서 밥상에 딱 올라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로 우리가 AI 같은 경우 조류독감에 걸릴 이유도 없고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근데 마지막으로는 비좁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 요즘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죠.
그래서 많은 닭들이 죽기도 하고 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그냥 죽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동물복지 농장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저도 동물복지라고 할 때 제일 처음 먹거리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그 송아지 고기가 네. 되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잘 각광받았었는데요. 그때 송아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케이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케이지에 태어나자마자 네. 부모한테 떨어진 송아지가 이제 그 철분이 거의 없는 그 분유만 먹고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들이 송아지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케이지에 있는 못에 있는 철분을 이렇게 핥았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철분이 들어가니까 몸에 이제 고기가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케이지부터는 아예 못을 제거하고 그렇게 그 케이지 안에서 송아지를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잔인합니다. 얼마나 끝없는가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경우가 네.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정말 동물복지라고 하는 측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고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될까라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필요하죠.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가축이잖아요. 네. 도축이 돼야 될 애정이긴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동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동물복지 축산 농장이 0.26%밖에 안 돼요. 전체 농가 중에. 정말 작네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케이지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이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는 자연에서 동물복지 농장에서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호텔이나 이런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케이지 안에서 자란 닭들이나 달걀 같은 경우는 판매하지 않는데요.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앞으로 동물복지 농장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주변의 분들한테 달걀에 번호가 써 있다. 1번, 저는 2번, 4번, 이번입니다. 4번. 막 그래서 도대체 그 번호가 뭔가라고 했더니 이제 실제로 네. 동물복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닭에 이렇게 번호를 네. 부여해서 되도록이면 케이지 안에 생산되지 않은 1번이나 2번 네. 정도의 그러니까 달걀을 먹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와 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밀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는 것보다 밀집 사고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면 뭐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으로 메탄이나 또는 목회수 등을 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먹거리 선택은 살아있는 동안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길러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동물들이 자라는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구 환경과 나를 위한다면 집밥으로 매일 채소 한 끼, 그리고 더불어 최소 한 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는 게 어떨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고기를 원한다면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두 더 늦기 전에 가까운 먹거리와 동물복지에 가까운 보려한 밥을 선택하는 거 미래를 위한 적금으로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 땡그랑. 땡그랑.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또 만나요.